바이오를 혼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바이오 투자학교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무료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5월부터는 굵직한 학회들이 개최되며 바이오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리뷰에서 힌트를 찾고 2분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특집 리포트를 보내드리니 아래 이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덕스러웠는데요. 날씨도 굉장히 변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반영되면서 바이오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 주간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에는 아스코 초록 제목 공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 실적 공개가 있는데요. 4월 25일에는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26일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30일에는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4월 25일에는 삼천당 제약 먹는 인슐린 2천억 투자 유치 추진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입니다. 4월 30일에는 루니 볼파라 주식 양수 예정일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관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체크와 더불어서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탈 변화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 주간 주가 동향이 컸던 바이오 한 종목을 골라 분석해보는 이주가 왜 이래 코너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CNR 리서치입니다. CNR 리서치는 1997년 설립된 CRO, 즉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 27년간 임상개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1,700건 이상의 임상시험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최대 주주는 윤문태 외 4인이 66.2%를 가지고 있고요. 임상 관련 용역 제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NR 리서치는 지난 3월 미국 FDA 의료기기 510K 허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의약품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4월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FDA 의료기기 510K 허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약품 CRO에서 의료기기 CRO로의 확장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4월 2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3일에도 추가로 24% 상승하여 이틀 만에 무려 5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조정을 받던 주가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IND 승인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면서 17일부터 3일에 걸쳐 주가는 다시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CNR 리서치가 작년 연말에 미국 지사를 설립한 이후 첫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로피 바이오와 함께 미국 FDA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 IND 승인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CNR 리서치는 향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FDA IND 승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중소 제약 바이오 기업에게도 IN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 성장 추이가 주요 투자 포인트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3상 FDA 임상 승인이 글로벌 임상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CRO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CNR 리서치는 2023년 매출 551억, 영업이익 61억의 실적을 올렸고 2023년 이익 기준 PER 19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PER 11배에 비해서는 단기간 내에 상당폭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따른 글로벌 매출 증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향후 매출 증가세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2물량 출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인입니다. 이 코너는 지난주 주가 변동폭이 컸던 화제의 종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바이오 시황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3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계속 지표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인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증시는 주간 단위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5%, WTI는 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주간 단위로 약 6% 하락해서 금년 들어서 최악의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화이자라든가 이러한 빅파마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SLN, 그 다음에 ADCT, ITCI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하고 바이오텍 ETF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의 ETF인 XBI하고는 역의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간의 동향을 본다 그러면 금리는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0.7% 일주일간에 올랐는데 주가는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의 영향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S&P 500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3.7%,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7% 상승한 4.6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대를 나타냈고요. XBI 같은 경우에도 6%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XLB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0.76%, 마이너스 9.6% 떨어져서 다시 한번 XLB가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LB를 바이오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실는다면 상당히 그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3.3%, 코스닥 지약지수는 플러스 0.48%,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국 대비해서 아웃퍼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코악트 바이오하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마이너스 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난주는 시장 금리 상승폭 대비해서 바이오 주가 하락폭이 지나치게 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보다는 지정학적 위험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바이오 주식은 지난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의 그런 리스크는 대부분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험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바이오 종목들의 반등폭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산업 동향입니다. 주요 우울증 치료제 MDD를 개발하고 있는 인트라셀룰라가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지표, 2차 유효성 평가지표와 더불어서 안전성, 내약성까지도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트라셀룰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임상 3상 결과를 2분기 내,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존슨앤존슨이 올 들어서 첫 번째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실적을 보면 시장 기대치는 214억 달러인 반면에 존슨앤존슨은 213억 8천만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항암 분야하고 면역 항암제 분야의 선전으로 2.3% 상승을 했지만 블록버스터 건선 치료제인 스텔라라가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음은 벌텍스 관련한 소식입니다. 벌텍스가 비오피오이드 통증 치료제 VX548에 대한 신속 승인 경로에 순차 신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순차 신약 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료를 준비된 대로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12월과 1월에 발표된 당뇨병, 신경통증이나 급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경증에서 중증, 급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서류 제출은 오는 2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킨슨 치료제에 관련한 뉴스입니다. 에피가 인수한 세러벌 테라퓨틱스는 1일 1회 경구용 파킨슨 치료제 후보 물질 타바파돈의 병용요법 확증적 임상 3상에서 주요 평가 지표를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507명의 환자를 병역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주요 평가 지표인 시작점 대비 운동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이 플라시보 대비 1.1시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임상과는 별도로 단독요법 2개의 후기 임상 결과를 오는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에 에피는 이 세레버를 87억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아직 인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2분기 내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레버하고 경쟁사이기도 한 신경정신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인 레비바와 카루나는 BMY가 인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바이오 회사들의 뉴스입니다. 동아 ST의 자회사이며 나스닥 상장사인 뉴로보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A1726의 글로벌 임상1상 파트 1에 미국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GLP-1, GCG, 이중작용제로 식욕 억제, 인슐린 분배를 촉진하고 기초 대사량을 증진시키는 기전입니다. 시험 결과는 3분기에 공개될 예정이고 파트 2에 대한 임상도 오는 3분기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로보는 현재 마시 치료제, 그러니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임상 이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리치바이오가 IDMC 독립적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IPF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 물질인 BBT877의 임상 이상 임상시험을 지속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IDMC는 임상시험 관계자와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들로 임상 전문가와 또 통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3차 IDMC 회의에서는 임상시험 전체 목표 환자 수인 120명의 절반 이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IDMC에서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임상 중단이나 임상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게 되고 또 약효와 안전성이 뛰어날 경우에는 임상을 중단하고 규제기관에 조기 자료 제출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임상을 계속하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 IDMC는 사전에 임상 프로토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IDMC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임상을 조금 더 정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IDMC를 진행할 때마다 P-value라는 통계 지표에서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IDMC를 사용할 때마다 통계적으로는 조금씩 불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바이오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